어머니. 안 돼요. 이러면 하지만 어머니도 원하잖아요. 종우 씨, 제발. 뭘 제발요? 멈추라고요? 새벽 3시. 복도. 수건 하나만 두른 남자. 그를 바라보는 여자의 떨리는 눈빛. 어머니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정말 괜찮으세요? 30년 만에 나는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 흐트러진 머리. 목에 선명한 키스마크. 뭘 한 거지? 어머니 사랑해요. 안 돼요. 당신은 내 딸의 남편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느끼는 거 다 알아요. 그만 말해요.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나 이미 중독됐어. 딸이 돌아온 아침. 엄마, 어제 뭐 했어? 아무것도. 그냥 잤어. 옷기 안쪽. 숨겨진 붉은 자국. 옆방에서 나오는 사위. 스치는 순간. 마주치는 눈빛. 장모님, 정말 젊어 보이세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던 추석 연휴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30년 동안 매일 마주하던 제 얼굴을 오랜만에 여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0대 초반. 미용사로 일해온 덕분에 관리는 나름 해왔지만 언제부턴가 거울은 손님을 예쁘게 만들기 위한 도구일 뿐 내 모습을 확인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왼손 약지의 결혼 반지가 헐겁게 돌아갔습니다. 5년. 벌써 5년이 지났구나. 남편이 떠난 지 5년. 처음 1년은 울기만 했고 그 다음 2년은 딸 걱정에 정신이 없었고 나머지 2년은 그냥 살았습니다. 여자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 그저 60대 미용사로. 땡그랑. 초인종 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딸 성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얼른 현관문을 열자 명절 선물 보따리를 든 딸과 그 뒤로 키 큰 사위 종우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그래. 너희들은 잘 지냈고? 제가 웃으며 말했지만 시선은 자꾸 사위에게로 향했습니다. 3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 현장 소장이라 햇볕에 그을린 피부, 딸보다 한 뼘은 더 큰 키. 왜 자꾸 그를 보게 되지? 엄마, 뭐 멍하니 서 있어? 짐 좀 받아줘. 딸의 핀잔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이상하게 사위의 움직임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그의 뒷모습,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오는 그의 발걸음 소리. 이건 뭐지? 이런 적 없었는데. 장모님,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갑자기 등 뒤에서 들려온 그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 아니야. 괜찮아. 너 쉬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딸은 회사 얘기로 바빴고 저와 사위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편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던 그 시절처럼. 아니야, 이건 사위잖아. 딸의 남편이라고.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한 남자로 보이는데 어쩌라고. 엄마, 왜 그래? 밥도 안 먹고. 아, 응. 그냥 생각이 좀. 손가락의 반지가 또 헐겁게 돌았습니다. 5년 동안 체중이 줄어서 반지가 헐거워졌다는 걸 남편은 알까요? 아니, 이젠 알 수도 없겠죠. 밤 10시가 넘어 모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안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물소리. 사위가 씻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자지 말고 뭐 하는 거야? 나 스스로에게 화를 내며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리고 손끝은 차가웠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이 이랬던가요? 아니에요. 그때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금지된 감정이어서 더 위험했고 그래서 더 달콤했습니다. 미친 거 아냐? 이게 무슨 생각이야.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사위를 한 남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왼손의 반지가 달빛에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남편이 끼워준 이 반지는 이제 너무 헐거워서
언제든 빠질 것만 같았습니다. 당신, 나 이러는 거 용서할 수 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둠만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나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부엌 쪽에서 냉장고, 불빛만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다시 자자. 슬리퍼를 질질 끌며 복도를 걷는데 찰칵 건너편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사위 종우가 허리에 수건 하나만 두른 채 나오고 있었습니다. 넓은 어깨, 단단한 가슴, 물기가 맺힌 피부, 아래로 흘러내린 물방울들이 수건 위로 사라지는 순간까지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 어머니, 죄송합니다. 덥길래 그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입안은 바짝 말랐으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괜찮아. 나도 물 마시러. 겨우 짜낸 말이었습니다. 그와 스쳐 지나가는 순간 비누 향기와 함께 남자의 채취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려. 부엌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가슴속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방금 뭘 본 거야? 아니, 왜 그렇게 봤어? 손이 떨렸습니다. 왼손의 반지가 미끄러지듯 돌아갔습니다. 당신, 미안해. 나 이상해진 것 같아.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이미 떠났으니까요. 안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넓은 어깨, 단단한 복부, 수건 아래로 이어지는 선.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베개에 얼굴을 묻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솔직해져야 했습니다. 저는 지금 30년 만에 다시 한 여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은 지옥이었습니다. 엄마, 표정이 왜 그래? 어디 아파? 딸의 물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못 잤어. 사위와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 마찬가지였는지 밥만 집중해서 먹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 그도 기억하고 있겠지. 나 오늘 회사 급한 일 생겨서 올라가야 돼. 딸의 폭탄 선언에 저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뭐? 갑자기? 응. 거래처에서 연락 왔어. 어쩔 수 없어. 종우는 여기 있다가 모레 올라갈게. 엄마, 외로우실까봐. 안 돼. 딸아, 가지 마.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조심해서 가. 딸이 떠나고 집에는 저와 사위만 남았습니다. 거실은 갑자기 너무 넓었고 공기는 무거웠으며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사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 쉬어. 제발 가까이 오지 마.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차리면서도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계속 그를 의식했습니다. TV 보는 뒷모습, 전화 통화하는 낮은 목소리, 마당에서 담배 피우는 외로운 어깨선. 나, 왜 이러는 거지? 밤 9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젯밤, 죄송했습니다. 민망하셨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근데 그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사실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뭘 고백한다는 거지? 저 장모님을 볼 때마다 상상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 하지만 저는 그 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 사위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상상했다고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위 종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낮았으며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종우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 장모잖아요. 압니다. 그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나 너무 늙었어요. 당신 장모고 60대 여자라고요. 상관없습니다. 그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한 여자로 보였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하지만 여전히 아름답다고? 저는 거울도 제대로 안 보고 사는 여자인데 주름도 늘었고 체중도 줄었고 머리카락도 힘이 없는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가 또 한 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웃을 때 슬퍼 보여서 안아주고 싶었어요. 제발 그만해. 하지만 제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성은이는 당신 아내는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 멀어졌어요. 잠자리도 1년 넘게 없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딸 성은이는 일 중독자였습니다. 집보다 회사가 편하고 남편보다 동료가 편한 여자. 그래도 안 돼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나는 당신 장모고 당신은 내 사위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느끼고 계시잖아요. 뭘 느낀다고? 어젯밤 복도에서 저를 보던 그 눈빛. 그건 장모가 사위를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켰어. 완전히 들켰어. 그건 변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어머니,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30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손. 거칠지만 따뜻했고 큰지만 부드러웠습니다. 딸 생각 안 하세요?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생각합니다. 매일 생각해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나요. 혼자 이 큰 집에서 외롭게 지내시는 모습. 웃지만 슬퍼 보이는 눈빛. 반지가 헐거워진 왼손. 어떻게 그것까지 봤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압니다. 그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어머니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30년 동안 억눌렀던 무언가가 지금 터져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안아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거절해야 해. 지금 거절하지 않으면.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거웠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것인지 제 것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왼손의 반지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의 품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 비누 향기와 땀 냄새가 섞인 그의 채취, 제 머리를 감싸는 그의 큰 손. 이게 남자구나. 너무 오래 잊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고개를 끄덕이는 제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몸은 솔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의 등을 감쌌고 얼굴을 그의 가슴에 묻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괜찮을 리가 없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래도 멈추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전기가 온몸을 관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종우 씨, 어머니, 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가 숨을 거칠게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와 이렇게라도 있고 싶어요. 나는 후회할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후회보다 욕망이 더 컸습니다. 안방으로 갈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지?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제 손을 잡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 잠기는 소리, 그리고 침묵. 어둠 속에서 그의 실루엣만 보였습니다. 창문으로 새어들어오는 달빛에 그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 대신 왼손의 반지를 빼서 협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신, 미안해. 오늘 밤만 용서해줘. 반지가 나무 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것이 제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더 간절하게, 그리고 30년 만에 나는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새벽 5시, 창밖으로 희미하게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팔베개를 벗어나지 않은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옆에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우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잠든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주름 하나 없는 이마, 긴 속눈썹, 도톰한 입술, 내 딸의 남편.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는 따뜻함도 느껴졌습니다. 나 살아있구나. 30년 동안, 아니 5년 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자라는 걸 누군가에게 안기고 원하고 원해지는 존재라는 것을. 당신, 나 나쁜 여자 됐어. 협탁 위의 반지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 흐트러진 머리, 붉어진 얼굴, 목에 남은 자국. 이게 나야?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 8시, 조가 일어났을 때 저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가 머리를 긁적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젯밤 식사하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차갑게 대해야 해. 이게 끝이라는 걸 알려줘야 해. 어머니, 화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일어난 일은 잊어요. 우리 둘 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종우 씨,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건 실수였어요. 그냥 외로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거짓말이야. 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그가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한테는 실수가 아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실수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사랑했어요. 뭐라고? 처음부터 어머니를 여자로 봤어요. 장모가 아니라 한 여자로. 안 돼요. 저는 손을 빼내려 했지만 그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안 돼요? 당신은 내 사위고 나는 당신 장모예요. 그리고 당신 아내는 내 딸이에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서은이는 저를 남자로 안 봐요. 그냥 같이 사는 룸메이트 취급이에요. 그건 맞는 말이야. 딸 성은이는 일 중독자였습니다. 승진과 성과가 전부였고 남편은 그저 명절 때 함께 가는 동반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이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압니다. 그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어젯밤 진심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느꼈잖아요. 우리가 서로 원하고 있다는 걸. 그만해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요. 성은이한테로. 오후 3시. 조우는 짐을 싸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게 끝인가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야죠. 이게 맞는 거예요. 어머니, 그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어머니와의 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만, 제발 그만 말해요. 가요. 늦었어요. 알겠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침묵.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 뭘 한 거야? 대체 뭘 한 거야? 왼손에 반지를 다시 끼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헐거웠고,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당신, 나 용서해줘. 나 정말 나쁜 여자가 됐어.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밤 9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 종어머니,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종어머니 덕분에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종우 다음에 또 뵙고 싶습니다. 안 되나요? 안 돼. 답장하면 안 돼. 하지만 제 손가락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고 결국 보낸 답장은 나 생각해 볼게요.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하지만 가슴은 뛰고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으며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이미 중독된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용실에서 손님 머리를 자르면서도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또 문자 왔나? 종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어머니, 생각이 나요. 종우 점심은 드셨어요? 저는 현장에서 먹었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그리워요. 종우 어머니, 보고 싶어요. 매일 오는 문자들, 처음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부터 저도 모르게 답장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 날씨 좋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나 점심 잘 챙겨 먹어요. 나 마지막 문자에는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다고? 나도 보고 싶어. 거울을 봤습니다. 60대 여자, 주름진 얼굴, 힘없는 머리카락. 그런데 왜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0년 만에 다시 여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딸 성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말에 출장 가야 해. 일본으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출장? 갑자기? 응. 거래처 미팅 때문에 3박 4일. 종우는 집에 있을 거야. 종우가 집에? 엄마, 혹시 심심하면 종우 불러. 요새 걔가 좀 우울해 보이거든. 우울해? 응. 뭔가 고민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해. 엄마가 좀 챙겨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주말, 종우가 혼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종어머니, 다음 주말, 시간 되시나요? 이 사람, 벌써 알고 있었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나 성은이한테 들었어요. 종우 어머니, 뵙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안 돼. 거절해야 해. 하지만 제 손가락은 이미 답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나 오세요. 보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 지금 뭘 한 거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60대 초반, 미용사, 사별한 여자. 그런데 왜 이렇게 떨리는 거지? 20대의 남편을 만났을 때도, 30대의 딸을 낳았을 때도 이렇게까지 떨리진 않았습니다. 이건 금지된 감정이니까. 잘못된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욕망. 왼손에 반지를 빼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신, 나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아. 반지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저를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금요일, 미용실에서 일하는데 단골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원장님, 요새 얼굴이 좋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아, 아니에요. 그냥, 아니야. 분명 뭔가 있어. 얼굴에 다 써 있어.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나, 웃고 있었어?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5년 동안 진심으로 웃은 적이 없었는데, 종우 때문에 웃고 있는 거야? 토요일 아침, 딸 성은이가 출장을 떠났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종우 잘 챙겨줘.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딸이 떠나고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오후 3시,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왔다. 문을 열었습니다. 종우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다시 시작된 금지된 시간. 그날 밤은 지난번보다 더 깊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그의 팔베개를 뺀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저, 고백할게요. 뭐려? 저, 어머니를 사랑해요. 뭐라고? 몸을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랑, 이라니, 그게 무슨, 진심이에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장모님을 여자로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웃는 얼굴, 슬픈 눈빛, 외로운 뒷모습, 전부 다 사랑하게 됐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종우 씨, 우리 이제 그만해요. 싫어요. 그가 저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저, 성은이랑 헤어질래요. 뭐라고? 미쳤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진심이에요. 이미 우리 사이는 끝났어요. 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그냥 남이었어요. 그래도 안 돼요. 저는 그를 밀쳐냈습니다. 당신은 내 딸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나는 당신 장모라고요. 어머니도 저를 원하잖아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어머니,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살아요. 어머니랑 저 둘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 둘 다 외롭고 서로 원하는데 세상이 뭐라고 하겠어요? 장모와 사위가 같이 산다고? 상관없어요. 그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저한테는 어머니가 전부예요. 세상이 뭐라든, 딸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미친 거야. 이 사람도, 나도. 종우 씨, 어머니, 대답해 주세요. 저와 함께 살래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함께 산다고? 나랑?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결혼할 때도 이렇게 떨리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축복받는 결혼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저주받을 사랑이었습니다. 나 생각할 시간을 줘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그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일요일 아침, 종가 떠나고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이상하게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60대 여자, 주름진 얼굴, 하지만 살아있는 눈빛. 나 살아있어. 30년 만에, 아니 5년 만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걸까? 왼손의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당신,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나 이제 당신을 놓아줘야 할 것 같아. 반지를 빼서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을 보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딸 성은이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 종우는? 응, 한 번 왔다 갔어. 그래? 뭐 이상한 거 없었어? 아니, 없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을 바라보는 제 눈빛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성은아. 엄마가 너무 나쁜 짓을 했어.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그날 밤 종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종우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하지? 나 아직 모르겠어요. 종우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어머니를 기다릴게요. 종우 언제까지든.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 사람 진심이구나. 거울을 봤습니다. 60대 여자, 사별한 여자, 딸이 있는 여자. 하지만 동시에 다시 사랑받는 여자. 나 어떻게 해야 하지? 대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 이미 선택을 한 것 같아.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거울 앞에 섰고 매일 종우의 문자를 확인했으며 매일 고민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어느 금요일 저녁 딸 성은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종우랑 이혼할 것 같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응. 요새 생각해봤는데 우리 이미 끝난 것 같아. 사랑도 없고 대화도 없고 그냥 남이야. 성은아, 그래도 괜찮아. 엄마, 나도 이게 맞는 것 같아. 서로를 위해서.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 한다고? 그리고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종어머니, 들으셨죠? 저 이제 자유예요. 자유. 종어머니, 이제 저랑 함께 살 수 있어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오래전 서랍 속에 넣어둔 반지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끼워준 결혼 반지. 30년 동안 제 손가락에 있었던 반지. 당신, 나 이제 진짜 보내줄게.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반지를 남편의 사진 앞에 놓고 저는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당신과의 30년 행복했어요. 이제 나도 내 삶을 살아볼게요. 한 달 후, 딸 성은이와 종우는 조용히 이혼했습니다. 딸은 놀랍게도 담담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이제 내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 성은아, 엄마가 미안해. 왜?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전부 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종우가 제 집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요. 그가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야. 어머니, 후회 안 하시죠? 모르겠어요. 아직은.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할게요. 그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0대 여자, 사별한 여자, 딸이 있는 여자, 그리고 다시 사랑하는 여자. 거울 속 제 모습은 이상하게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어. 왼손에는 더 이상 반지가 없었습니다. 대신 오른손에는 종과 새로 끼워준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여자예요. 어머니. 그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그의 여자야. 잘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아.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욕망에 솔직해진 것. 그것이 잘못이라면 기꺼이 잘못된 길을 걷겠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마지막으로 한번 웃었습니다. 여러분, 60대 장모와 사위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옳은 길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잘못된 길이 더 달콤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솔직한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이가 들어도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욕망에 솔직한 것이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선택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행복을 찾는 길. 그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애미야, 이러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내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지만 내 서재방을 가득 채운 술, 냄새와 며느리 녀석의 뜨거운 숨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 69세, 사업 실패하고 얹혀 사는 무능한 아들놈 때문에 억지로 한 집에 살고 있는 며느리 박수진 42세였습니다. 그것도 아들놈이 지방으로 도망치듯 내려간 오늘 밤에요. 아버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녀석이 비틀거리며 내 품에 안겼습니다. 간호사 출신이라 늘 단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와인에 젖은 입술과 풀어진 셔츠 사이로 놈의 속내가 훤히 보였습니다. 나는 놈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다. 당장 내 서재에서 나가. 하지만 녀석의 손이 내 단단한 아랫배를 지나 내 인생의 자부심이자 죽은 아내조차 감당 못했던 그 힘의 근원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버님은 다르시잖아요. 전 다 알아요. 아버님은 진짜 남자시잖아요. 이성을 잃은 며느리 놈을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라. 이건 너무 크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말은 이 거대한 죄악을 경고하는 말이자 내 타고난 신체를 경고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내 바지 버클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견딜 수 있어요, 아버님. 제발 남편 놈은 10년째 저한테 못 준 걸 아버님이 제발 저한테 넣어주세요. 네. 그 순간 내 69년 인생을 버텨온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지옥 같은 일의 시작은 정확히 한 달 전, 그 한심한 내 아들놈이 모든 걸 망쳐버린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 이름은 이강철, 나이 69세, 10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이 넓은 주상복합에서 혼자 살아왔습니다. 남들은 내 나이를 듣고 다 죽어가는 노인네 취급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도 매일 아침 헬스장에서 2시간씩 근력 운동을 하고 밤마다 주체할 수 없는 이 힘을 다스리기 위해 찬물로 샤워를 해야 하는 현역입니다. 죽은 내 아내도 내 이 뜨거운 기운을 감당 못해 평생을 힘들어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내 집에 3년 전부터 기생충처럼 얹혀 사는 놈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 하나뿐인 아들 이민우 45세와 며느리 박수진 42세입니다. 이민우 씨, 당신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아버님 뵐 면목도 없어? 시끄러워. 당신이 뭘 안다고 소리 질러. 지금 나도 죽겠으니까. 그날도 어김없이 안방에서 며느리의 악다구니와 아들놈의 짜증 섞인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아들놈은지 애비를 조금도 닮지 않았습니다. 괜히 사업한답시고 내 돈 수억을 날려먹고는 3년째 내 집에 얹혀 살면서 무기력증에 빠져 방구석만 뒹굴고 있었죠. 방구석에 처박혀서 잠만 자면 뭐가 해결돼. 당신 남자 맞긴 해? 1년 아니 2년이 다 되도록 내 손 한번 잡은 적 없잖아. 아, 시끄럽다고. 문을 박차고 나온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간호사 출신이라 그런지 늘 깍듯하고 자기 관리도 철저했지만 그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남편에게서 채우지 못하는 여자로서의 외로움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이 가끔 나를 향해 혀를 날름거리는 것을 느끼곤 했죠. 결정적인 사건은 그날 밤에 터졌습니다. 아들놈은 이미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며느리도 방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난 거실 불을 끄고 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내 서재는 방음이 완벽하고 나만의 공간이었죠. 그날따라 유독 몸에 열이 올라 잠자리에 들기 전 간단히 아령이라도 들어야 했습니다. 우통을 벗고 아령을 드는데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10년 전 죽은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여보, 당신은 내 반에 반도 못 채워주고 가꾸려. 그렇게 땀을 식히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살짝 다친 서재 문틈으로 며느리 녀석의 눈동자와 마주쳤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왔던 모양입니다. 녀석은 내 상체를 보고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내 하체를 보고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와 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만 것입니다. 악! 이 녀석은 짧은 비명을 지르고는 황급히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눈빛은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나를 시아버지가 아닌 수컷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며느리가 내 서재를 청소하겠다며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서재가 너무 먼지가 많아서요. 제가 좀 치워드릴게요.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어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며느리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나를 힐끔거리며 얼굴을 붉히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 녀석은 내 서재 책장 깊숙한 곳에서 죽은 내 아내의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던 겁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그 사람은 너무 뜨겁다. 나 같은 보통 여자는 그를 감당할 수가 없다. 신혼 첫날 밤 나는 그가 무서웠다. 이건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오늘도 그가 나를 원했지만 도망쳤다. 나는 그를 만족시킬 수 없는 여자다. 며느리 녀석은 내 힘을 눈으로 목격하고 일기장으로 확인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아들놈이 지방에 볼 일이 있다며 며칠 집을 비우게 됐습니다. 도망치는 거였죠.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혼자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던 며느리 녀석이 술에 취해 내 서재 문을 두드린 겁니다. 아버님, 저 수진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을 여는 순간 와인병을 든 녀석이 내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콜드 오픈에서 말했던 그 지옥 같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이건 너무 크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저 견딜 수 있어요, 아버님. 제발 저한테 넣어주세요. 네. 10년간 억눌려왔던 내 남성성과 10년간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며느리의 외로움이 그 좁은 서재 안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죽은 내 아내와는 달랐습니다. 녀석은 내 모든 것을 받아냈고 오히려 더 격렬하게 나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룻밤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나를 남편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속옷을 따로 챙기고 내 방을 매일같이 드나들었죠. 아들놈은 그저 아내가 아버지께 잘하나 보다라며 멍청하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달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창백한 얼굴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저 어떡하죠? 아무래도 아버님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하룻밤의 불장난이었을 뿐 내 씨를 저런 년에게. 순간 혐오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방 밖에 있던 아들놈이 듣고 말았습니다. 아들놈은 지난 2년간 며느리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었으니 그게 제 아이가 아니란 건 바로 알았겠죠. 하지만 그게 내 아이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뭐, 당신, 지금 바람핀 거야? 누구야? 어떤 놈씨야?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잖아. 이 무능한 놈아. 넌 남편도 아니면서. 며느리가 도끼를 품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아들놈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녀석은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 감히 내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다 죽여버릴 거야. 그놈이 누구야? 며느리가 겁에 질려 내 뒤로 숨었습니다. 아들놈이 칼을 들고 내게 달려들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꼴이었습니다. 나는 놈이 휘두르는 칼을 가볍게 피하며 놈의 손목을 꺾어버렸습니다. 쨍그랑.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신 차려라, 이 한심한 놈아. 내가 놈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놈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버지는 몰라요. 2년이 바람을. 그때 며느리가 울부짖으며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이 무능한 놈아. 넌 남편도 아니야. 내가 못 주니까
내가 다른 남자한테 받은 거라고. 그 남자가 바로 아버님이라고. 아들놈의 눈이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아들놈은 실성한 듯 웃다가 바닥에 떨어진 칼을 다시 집으려 했습니다. 나는 놈의 손등을 구둣발로 짓밟았습니다. 내가 자식 노릇, 남편 노릇, 10년 동안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느냐. 내 놈이 내 돈 수억을 날려먹고 이 집에 기생하는 동안 내 아내 하나 건사 못한 게 바로 너다, 이놈아. 아들놈은 내 발밑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그런 놈을 경멸하며 내 뒤에 숨은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너, 감히 내 씨를 가졌다고? 내 씨를 가지고 이 집을 통째로 삼키려고 거짓말을 해? 아, 아버님. 그게 사실은 녀석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니 알겠더군요. 그날 이후 녀석은 아들놈과도 잠자리를 가졌던 겁니다. 누구 씨인지도 모르면서 혹은 아예 임신조차 아니면서 나를 협박해 이 집의 안주인이 되려 했던 겁니다. 아, 아니에요, 아버님. 사실 임신 아니에요. 그냥 아버님을 잡고 싶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내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2년 놈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둘 다 썩 꺼져라.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나는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아들놈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건 내 놈 원룸 보증금이다. 이걸로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아비라 부르지 마라. 그리고 너. 나는 며느리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넌 단 한 푼도 못 줘. 내년에 그 역겨운 거짓말과 욕망이 내가 받을 몫이다. 썩 꺼져. 2년 놈은 그렇게 내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2 기생충을 쫓아내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이 비로소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 건물 청소를 10년째 맡아온 50대 후반의 영숙 씨가 조용히 내게 커피를 타주더군요. 그녀 역시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아들을 키워낸 생활력 강한 여자였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다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며느리 같은 더러운 욕망이 아니라 따뜻한 연민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숙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좀 있어? 이 근처에 기가 막힌 장어구이 집이 있는데 나랑 한잔합시다. 영숙 씨의 얼굴이 수줍게 붉어졌습니다. 내 나이 69세. 더러운 것들을 모두 쓸어버리고 나니 드디어 내 뜨거운 인생의 진짜 이막이 시작된 것입니다. 회장님, 왜 저에게 다른 노인인 척 속이셨어요? 저를 믿지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저한테서 회장님의 옛날 누군가가 보이신 거예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날 상견례 테이블에 앉은 그녀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떨리고 있었죠. 제 아들의 여자, 이서연. 긴 블라우스, 단정한 머리, 흔들리는 눈동자 속엔 울분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를 믿지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저한테서 옛날 누군가가 보이셨어요? 그 말이 귓가에서 천천히 파고들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들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만 떨고 있었죠.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변명이 아니라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이제 그 고백을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박재현, 70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대한금융그룹 명예회장이라고 부르지만 제 이름보다 돈이 먼저 떠오르는 인생이었죠. 젊었을 땐 숫자와 계약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고 난이 남는 건 싸늘한 집안과 남보다 더 외로운 하루뿐이더군요. 아내와는 오래전부터 마음이 떠났습니다. 돈으로도 유지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그녀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장은 서류로 깔끔했지만 그 뒤로 제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아들 도윤이가 찾아왔죠.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어디 집안이냐? 집안은 없어요. 은행 다니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그 한마디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고아라니, 그 단어가 이상하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서랍 깊숙이 넣어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검은 교복 차림의 20살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지민, 내 첫사랑이었습니다. 45년 전 가문이 반대해서 울며 헤어졌던 여자. 그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재현 씨, 사랑이 꼭 집안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그 말이 45년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아들이 하는 말이 꼭 그때 같았습니다. 부모님 안 계시고 은행 다니는 평범한 여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사람은 출신을 봐야 한다. 특히 가문이 있으면 더. 도윤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 한마디가 저를 찔렀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틀린 걸까? 사람은 결국 조건으로만 보는 게 맞나? 아니, 그래도 봐야 했다. 아버지로서, 회장으로서 그 여자를 검증해야 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보자. 며칠 뒤 저는 허름한 옷차림으로 은행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잠바, 해진 모자, 그리고 일부러 들고 간 오래된 주민등록증. 노인 고객이 왔다. 직원 몇이 속삭였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대부분은 무심했습니다. 그냥 불편한 손님 정도로 보는 눈이었죠. 그런데 한 여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밖에 추웠죠? 잠깐만요. 의자 드릴게요. 그녀가 이서연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묘했습니다. 따뜻하면서 단단했죠. 그녀는 제 주민등록증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거 옛날 증이네요. 잘 간직하셨네요. 제가 처리 도와드릴게요. 그날은 그냥 통장 재발급을 받는 척하고 나왔습니다. 별일 아닌데도 그 여자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죠. 그 웃음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진 속 윤지민을 꺼내놓고 중얼거렸습니다. 서연, 그 여자랑 닮았어. 눈빛이 똑같아. 하지만 마음이 흔들릴수록 저는 더 의심했습니다. 혹시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까? 내가 회장인 줄 알아봤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다음날 또 은행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의도적으로 서툴게 행동했습니다. 이거 송금은 어떻게 하는 건가? 키오스크 앞에서 일부러 헤맸습니다. 직원 몇은 저를 피하듯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제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거, 기계가 너무 어려워. 그렇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카드였습니다.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통장 넣기, 비밀번호 가리기, 보내기 누르기. 뒷면에는 보이스피싱 조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요, 제가 만든 거예요. 어르신들 오실 때마다 하나씩 드려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회사에서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시간 내서 자발적으로 만든 안내 카드. 그런데 그 순간 지점장이 나오더군요. 이 대리, 창구 비우지 말랬지. VIP 예약된 거 알잖아. 서연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 어르신은 혼자 사용 못 하세요. 잠깐만 도와드릴게요. 그 단호한 목소리에 지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여자, 만만치 않네. 하지만 혹시 계산된 거라면? 의심과 호기심이 엉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하루 더 보자. 사람의 진심은 반복 속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 셋째 날 아침, 유난히 은행 공기가 팽팽했습니다. 출근길엔 봄바람이 불었지만 지점 안은 얼음 같았죠. VIP가 온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지점장 최 부장은 아침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300억 단위 입금이 있는 날이다. 직원들 정신 바짝 차려라. 괜히 사고 내면 끝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좋아. 오늘이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긴장된 날에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저는 다시 낡은 옷차림으로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손에 구겨진 통장 한 권, 일부러 몇 페이지를 찢은 흔적까지 만들어뒀습니다. 서연이 절 보더니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어요? 응. 통장이 찢어져서 말이야 다시 만들어야 할까? 네, 잠시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가 제 통장을 받아 들고 복사하러 간 순간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비서 2명이 뒤따르고 지점장은 곧장 달려가 허리 숙였죠. 박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그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VIP의 이름도 박 회장이었거든요. 나보다 젊고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빨리 해줘요. 그때 지점장이 소리쳤습니다. 이대리, VIP 고객 오셨잖아. 지금 그 어르신 거는 나중에 해. 서연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이 어르신이 먼저 오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고요. 이대리, 내가 지금 뭐라고 했지? 고객은 순서대로 모십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은행은 공공장소입니다. 누구든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VIP 고객이 인상을 찌푸렸고 지점장은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좋아. 그럼 나 본사 민원 넣을 거야. 아, 네. 고객님 뜻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창밖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내 첫사랑이 떠오르는 듯했습니다. 비 오는 날 흙탕물 튀며 넘어지던 할머니를 부축하던 그 여자의 모습. 그녀가 했던 말이 생각났죠. 재현 씨, 사람은 돈보다 마음이 먼저예요. 서연의 말투, 눈빛, 손끝까지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 여자는 진짜다. 이건 연기가 아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진짜라면 세상은 곧 그걸 부숴버릴 거야. 내가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사건이 터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은행 안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죠. 어제 입금된 봉투가 사라졌대. 그거 서연 씨가 맡았던 거 아니야? 그래, CCTV에도 안 찍혔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봉투? 알고 보니 어제 제가 입금하려고 맡겼던 서류 봉투였습니다. 물론 안에 돈은 없었죠. 그건 일부러 만든 시험용 봉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라진 겁니다. 지점장 최 부장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이대리, 어제 내가 받은 봉투 말이야. CCTV에 기록이 없어. 설명 좀 해봐. 제가 받았고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근데 기록이 없잖아. 그럼 누가 거짓말하는 거야? 그럴 리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됐어.
지금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본사 감사 들어오기 전에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했는데? 지점장의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 그때 저는 본능적으로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가야겠다고. 지금 당장. 하지만 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험일지도 몰라. 저 아이가 어떻게 버티는지 봐야 해. 그 생각 하나로 나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퇴근 시간 은행 불빛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나간 뒤 저는 창밖에서 로비를 지켜봤습니다. 서연이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고개를 묻고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도 마지막 정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하루의 잔액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그만 멈추자. 저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제 안에 두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그만해. 충분히 봤잖아. 아니야. 아직 진실은 안 나왔어. 이 세상에 진짜 사람은 없다고 했잖아. 끝까지 확인해. 결국 저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의 시계 초침이 유난히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 한가운데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현 씨, 또 똑같이 도망칠 거예요. 그건 내 젊은 시절 잃어버린 그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확인이 아니라 정리를 해야겠다고요. 누명을 쓴 사람을 살리는 게 진짜 검증이라면 이번엔 제가 증명할 차례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준비해. 내일 직접 간다. 어디로 말씀이십니까? 은행. 내 이름 걸고 정리하러. 비 오는 창문 너머로 네온사인이 깜박거렸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내 지난 세월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숫자만 믿던 인생. 이젠 사람을 믿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내가 몰랐죠. 그 믿음이 또 한 번 나를 무너뜨릴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정장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낡은 점퍼도 구부정한 허리 연기도 없었습니다. 맞춤 네이비 수트, 광낸 구두, 5천만 원짜리 시계까지. 이제 가식은 끝이다.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고 비서는 태블릿을 들고 뒤따랐습니다. 오늘 일정은요, 회장님. 다 민이로. 우선 은행부터. 예, 알겠습니다. 강남 빌딩 앞에 차가 서자 유리문 안쪽 직원들이 슬금슬금 이쪽을 봤습니다. 어제까지 허름한 노인으로 들어오던 사람이 오늘은 회장 차에서 내리니 당연히 놀라죠. 저는 고개만 끄덕이며 걸어 들어갔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천천히 은행 중심을 가로질렀습니다. 어제와 달리 발걸음이 고닫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제일 먼저 다가온 사람은 안내 직원이었습니다. 어서 오시에.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헐레벌떡 뛰어나왔습니다. 지점장 최 부장이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회장님 갑자기 어떻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제 이 지점에서 작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네. 아, 그게 처리 중입니다. 그 작은 일 때문에 한 직원이 어제 혼자 남아 울더군. 제 말에 지점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곧장 안쪽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비서, 시스템 로그 불러.
예. 비서가 미리 본사에서 받아온 로그를 켰습니다. 전날 사라졌다고 한 입금 봉투 항목, 거기에 승인자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자, 저는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가. 제가 최종 승인했네요. 그럼 왜 대리한테 뒤집어 씌웠나? 아, 그게 저는 분명히 맡긴 줄 알았고, 그 친구가 처리한 줄. 거짓말하지 마. CCTV엔 내 자리 비어 있더군. 지점장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왜 회장님? 제가 어제 좀 예민했습니다. VIP건도 있고 해서 VIP가 오면 직원에게 누명을 씌워도 되나? 그럴 의도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이 방에 서연 대리도 부르게. 로비에서 기다리게 하지 말고. 잠시 뒤 문이 열리며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은행 유니폼, 하지만 얼굴엔 약간의 부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밤에 울었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잠깐 멈칫하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낮게 인사했습니다. 어제 그 어르신 아니시죠? 그래. 처음부터 저를 보러 오신 거였습니까? 그래. 왜요? 그 질문을 받자 갑자기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왜냐면 나도 반은 아직 답을 못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내 첫사랑을 닮아서라고 말하기엔 너무 개인적인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표면적인 답을 먼저 꺼냈습니다. 내 아들이 자네와 결혼하겠다더군. 서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도윤 씨 말씀하셨군요. 그래서 보러 왔네.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노인처럼 자네가 돈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속상하네요. 그 말이 의외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제가 누구를 대하든 똑같이 대하는지 그걸 보여주려고 평생 연습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의심받았다는 게 좀 그래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대꾸였습니다. 저는 그 대꾸가 미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대꾸를 듣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지점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최 부장. 예, 회장님. 직원 앞에서 사과해. 내 실수였다고. 이 자리에서. 예. 지금. 지점장은 잠시 멈칫거리다가 결국 서연을 향해 허리를 굽혔습니다. 이서연 대리, 어제 건 내 실수였어.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급해서 그랬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그걸 듣고도 바로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객님 불편만 해결되면 됩니다. 그 말에 지점장이 더 작아졌습니다. 자신이 더 못나 보였을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됐다. 이 정도면 증명됐다. 이 아이는 진짜다. 하지만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안도감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나는 왜 저 아이만큼 똑바르게 살지 못했을까? 왜 나는 사랑 하나 지키지 못했을까? 상담실을 나와 로비를 지나가는데 창밖으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어제 그 허름한 노인과 똑같았습니다. 겉모습만 비싼 옷을 입었을 뿐 마음은 여전히 똑같이 초라했죠. 은행 밖으로 나서며 저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식당 하나 잡아. 조용한 방 있는 대로. 누구 모시게요? 아들하고. 이대리, 셋이 보자.
예, 회장님,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겁니다. 사람 마음은 그렇게 교과서처럼 풀리지 않더군요. 그날 저녁 아들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버지, 서연이가 울더라고요. 지점장이 잘못을 인정했는데도. 네.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처음부터 변장하고 다니셨다고. 그게 너무 충격이었다고 해요. 아버지, 그 친구 부모님 없어요. 늘 증명만 하며 살아온 애예요. 그래서 더 아파했을 거예요. 또 나를 못 믿었구나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 이틀 뒤 한남동 조용한 호텔의 프라이빗 룸. 둥근 테이블 위에 흰 린넨이 깔려 있었고 단정한 꽃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덜 딱딱한 옷을 입었습니다. 아버지로 오고 싶었거든요. 회장이 아니라 먼저 와 있던 건 아들 도윤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있냐? 화장실에서 정리 중이래요. 좀 울었나 봐요. 아버지, 화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 진짜 착한 애예요. 화내려고 부른 거 아니다. 정말요? 난 미안하다고 하려고 부른 거다.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이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은행 유니폼 대신 베이지색 원피스, 머리는 부드럽게 묶었고 얼굴엔 화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눈가가 살짝 부어 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앉게. 우리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묘한 침묵, 어색하고 서늘한 공기. 아들이 먼저 말문을 텄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결혼 허락해 주신대. 그 말에도 서연은 바로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정면으로.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보게. 왜 저를 속이셨어요? 그 질문은 예상하고 온 것이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대답이 잘 안 나왔습니다. 내가 내 첫사랑을 닮아서, 내가 내 아들의 인생을 바꿀 사람인지 보고 싶어서. 말은 많았지만 어떤 말을 꺼내도 변명 같았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나는 한 번도 사랑을 지켜본 적이 없네. 젊었을 때 자네랑 비슷한 아이가 있었어. 집안이 안 된다고 다 막았지. 난 아무 말도 못했어. 그 아이는 울면서 나갔고 그분을 잊지 못하셨군요. 잊으려고 했지. 그런데 자네를 보니 자꾸 그 얼굴이 겹치더군. 그래서 시험하신 거군요. 그래.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또 잘못했지. 또 의심부터 했으니까. 서연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저는요, 늘 불안했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모 없다는 이유로, 백 없다는 이유로 언젠간 버려질까 봐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고요. 근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회장님이 노인으로 오신 거 알게 되니까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또 믿음 못 받는 사람이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20대가 눈앞에 활짝 열리듯 떠올랐습니다. 비 내리는 골목, 울면서 나는 당신 믿는데 왜 당신은 날 못 믿어? 라고 외치던 그 여자. 그때 저는 돌아서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영 떠났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돌아 그녀 앞에 섰습니다. 아들이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예. 시험에서 미안하다고. 변장에서 미안하다고. 자네를 내 아들의 여자라고 보기 전에 내 옛날 사람하고 비교해서 미안하다고.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자 서연의 눈이 또렷해졌습니다. 회장님, 사람은요, 다 부족한 거 아는데 제일 서러운 건 그거예요. 내가 안 진심이 의심받는 거. 돈 많으신 분들이 그걸 제일 쉽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아들을 택한 건가? 아, 네. 아들은 날 안 닮았으니까. 그 말에 서연이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죠. 맞아요. 도윤 씨는 사람을 먼저 봐줘요. 그 점이 좋았어요. 저는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 집에 들여도 되겠다. 이 아이는 우리 집이 가진 차가운 것들을 조금 덜어낼 수 있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짐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앞에 설 거네. 저 여자는 돈 없고 백 없으니까 안 된다 하는 사람 있으면 내 이름 대게. 회장이 인정했다고. 이번엔 내가 지킬 거야. 그 말에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휴지를 건네줬고요. 잠시 후 그녀는 눈물을 닦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은 끝난 거죠? 그래, 끝났다. 그럼 저도 말씀드려도 돼요. 해보게. 저도 회장님이 부러웠어요. 부모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노인으로 오셨을 때도 싫지 않았어요. 저도 누군가의 어른이 필요했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저 의심만 했는데 그 애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나를 어른이라고 불러줬던 겁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번엔 진짜 끝까지 가보자. 사람보다 돈을 먼저로 두던 내 인생. 이 아이 앞에서는 순서를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길었던 시험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한 장 남아 있습니다. 결혼식 날 모든 복선이 회수되는 그 순간,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건넸던 아주 짧은 한 줄의 말까지요. 결혼식 날 아침, 하늘은 맑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봄인데도 공기가 차가웠죠. 아마 긴 세월 묵혀둔 제 마음이 풀리려는 날이었을 겁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도와드릴까요? 비서가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네. 오늘은 스스로 묻고 싶네. 평생 누가 다 해주던 일인데 이상하게 오늘은 내 손으로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마치 내 삶의 매듭을 스스로 맺는 기분이랄까. 식장에 도착했을 땐 하객들이 이미 가득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웅성거렸죠. 박 회장님, 예비 며느리 직접 검증하셨다던데 사실입니까? 이 결혼으로 재단 지분에 변화가 있나요? 전엔 이런 질문을 당연하게 받아 넘겼는데 오늘은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돈 얘기 말고 사람 얘기만 합시다. 하객들 틈 사이로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드레스, 긴 베일, 그리고 묘하게 단단한 눈빛. 예전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누군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와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회장님이 아니라 아버님이라니. 그 짧은 호칭 하나가 70년 인생의 균형을 바꾸더군요.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축사도, 음악도, 사람들의 박수도 희미했습니다. 제 귀에는 오직 두 사람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지키겠습니까?
예. 예. 그 순간 저는 내 젊은 날 놓친 그 사람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그녀가 떠나며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재현 씨, 언젠가 꼭 사람을 먼저 봐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45년이 걸렸네요. 사람을 먼저 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조건, 배경, 체면 다 걷어내고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빠져나간 뒤 저는 잠시 홀에 남았습니다. 서연과 도윤이도 퇴장한 뒤였죠. 빈 의자들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유리창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양복에 꽃 한 송이, 하얀 머리, 조금 구부정한 어깨. 그런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하나로 서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아직 안 가셨어요? 응, 그냥 앉아 있었네. 오늘 말씀 좋았어요. 뭐가? 돈보다 사람 그 말이요. 쉽게 한 말 아니야. 알아요. 회장님 같은 분이 그 말 하시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을지. 그럼 이제 믿어주겠나? 이미 믿고 있어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 따뜻했습니다. 그녀가 나가고 나서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윤지민. 내 젊은 날을 통째로 품고 있던 이름. 그녀의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식장 안쪽에 두었습니다. 이제 됐지. 햇살이 사진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며칠 뒤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지점장 인사 처리 완료됐습니다. 그래. 그 친구 다른 데서 새로 시작하게 해. 좌천 아닙니까? 아니, 그냥 한 단계 쉬어가는 거지. 나도 그랬던 때가 있었어.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날 밤은 잠이 잘 오더군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사무실 책상 위에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죠. 첫째 주 금요일 커피는 제가 쏩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달콤하고 조금 쓴 냄새. 그 향은 이상하게 오래전 내 첫사랑이 좋아하던 향과 똑같았습니다. 아마 같은 브랜드였겠죠.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잔잔하게, 조용하게 그 비를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결국 그 여자의 말을 지켰구나. 사람을 먼저 받고 결국 그 사람을 지켰습니다. 너무 늦게 배운 교훈이지만 그래도 배웠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오만과 고독이 그날따라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늦은 사랑도 사랑이구나. 늦게 깨달아도 인생은 여전히 따뜻할 수 있구나.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잔잔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서연이랑 신혼여행 출발해요. 그래. 몸 조심하고 잘 다녀와라. 아버지도 너무 일만 하지 마세요. 이제 일 같은 거 안 한다. 정말요? 응. 이제는 사람 공부 좀 하려고. 사람 공부요? 그래. 서연한테 배우면 될 것 같아. 하하. 아버지답네요. 너는 내 엄마 닮아서 너무 착하고 서연이는 그 아이 닮아서 단단하네. 잘 만났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그 속에 어쩐지 내 지난 세월이 겹쳐 보였습니다.
사람보다 돈을 앞세워 달리던 내 젊은 날, 이제는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젊은 날 써둔 메모가 있었습니다. 성공은 숫자다. 사람은 변수다. 그 밑에 새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야 안다. 사람만이 진짜 숫자다. 그렇게 펜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시험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시험도, 의심도, 후회도. 그날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비 냄새가 방 안 가득 들어왔습니다. 어딘가에서 은은한 커피 향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 향기를 맡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사람은 결국 사람 덕에 산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은 참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젊은 날의 지민이, 그리고 지금의 서연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따뜻해서 나는 끝내 잠에서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가 늦게서야 배운 단 한 가지 진실이었습니다. 돈은 세상을 움직이지만 사람은 마음을 움직이죠. 당신도 혹시 누군가를 시험하고 있진 않나요? 사람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한 번 더 믿어주세요. 그 믿음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여기까지 박재현의 이야기였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당신에게도 오늘 하루 따뜻한 마음이 닿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